안녕하세요. 수능물리의 시작과 끝 캡틴입니다. 2020 수능을 위한 9월 모평 물리1을 저하고 함께 고민하면서 풀어갈 텐데요. 아무쪼록 여러분들에게 의미 있는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1번 문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수능특강 162페이지 여러 가지 발전과 연계돼서 출제가 됐는데요. 지금 학생 A, B, C가 모여서 태양광 발전과 태양열 발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옳게 말한 학생이 누군가 라고 묻는 것이에요. 봅시다. 학생 A는 태양광 발전과 태양열 발전은 태양자가 붙잖아요. 그래서 태양에너지를 이용해 당연해요. 맞는 이야기고요. 학생 B는 태양광 발전은 여러분들 유일하게 이 태양광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빛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로 바뀌는 거죠. 대부분의 발전 방식은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전기가 만들어지는데 이것은 광전 효과에 의해서 전기가 만들어져요. 바로 그 이야기를 학생 B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 전지를 이용해서 빛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어 맞는 이야기입니다. 학생 C는요. 두 발전은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아. 무슨 말이에요? 태양 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인데. 그렇죠? 그래서 학생 C는 틀린 이야기다. 정답은 A와 B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요. 두 번째 문제는 투명한 용기 안에다가 휴대전화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휴대전화가 보인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 안을 진공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요, 통화 연결된 화면에 빛은 보이는데 전화를 걸었더니 이 안에 빛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벨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라고 하는 과정이 제시가 됐고요. 전자기파와 소리의 전달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기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우리 기억부터 한번 가봅시다. 기억입니다. 기억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빛이에요. 빛. 빛은 보였잖아요. 보인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지? 당연히 진공 속에서도 빛은 전달이 되니까요. 그래서 기억은 진공에서 전달된다. 어때요? 맞는 이야기입니다. 니은 갑시다. 니은의 속력은, 니은이라고 하는 건 벨소리예요. 소리라고 하는 것. 소리는 공기에서가 물에서보다 속력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소리의 속력을 결정하는 건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우리가 배웠어요. 뭐냐면 일단 매질에 따라서 속력이 달라집니다. 고체에서 제일 빨랐고요. 그 다음에 액체고 기체가 제일 느렸습니다. 그리고 온도에 따라 달라졌죠. 온도가 높을수록 소리의 속력은 빨라졌어요. 지금 니은에서 묻고 있는 것은 공기하고 물이니까요. 액체하고 기체예요. 그러니까 물에서 속력이 더 빠른 것이죠. 니은 틀립니다. 디귿, 공기에서의 속력은 당연히 빛이 소리보다 빨라요. 여러분 천둥, 번개 기억 생각해 보면 당연히 번개가 먼저 보이고 그 다음 소리가 들리잖아요. 빛의 속력이 소리의 속력보다 빠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 1번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자, 3번이요. 3번은 광통신에 쓰이는 전자기파 A와 그리고 이 전반사가 되고 있는 모습이 제시가 되면서 광섬유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자기파 A에 대해서 첫 번째 설명하고 있는데요. 파장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어요. 파장은 가시광선보다 길고 마이크로파보다 짧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전자기파를 파장에 따라 한번 구분을 해볼게요. 파장이 짧은 것부터 파장이 긴 것까지 한번 쭉 우리가 전개를 해보면 파장이 가장 짧은 전자기파가 감마선, 그 다음에 X선, 자외선, 그 다음에 가시광선이죠.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긴 거요. 적외선. 적외선보다 긴 거요. 우리가 전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전파 중에서 여기에 이제 마이크로파가 있습니다. 자, 지금 A는요. 가시광선보다는 파장이 길고 마이크로파보다는 파장이 짧다라고 했으니까 바로 적외선에 대한 설명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A는 이 적외선은 광섬유의 코어로 입사해서 코어와 클레딩의 경계면에서 뭐 한다고요? 전반사한다고요. 전반사가 되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굴절률이 큰 곳에서
작은 곳으로 진행할 때만 전반사가 되고요. 이 조건을 만족해도요. 입사각이 임계각보다는 커야 돼요. 그렇죠. 지금 다시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면 지금 이렇게 입사한 밑이 코어와 클레딩의 경계면에서 전반사한다. 지금 코어에서 클레딩으로 진행할 때 여기에서 전반사 하잖아요. 그러니까 코어가 클레딩보다 굴절률이 큰 것이다. 굴절률이 크다는 것은 속력은 느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 잘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보기에서 옳은 것을 찾아볼게요. 기억. A는 자외선이다. 아닙니다. A는 적외선이에요. 적외선. 기억 틀리고요. 니은. 굴절률은 클레딩이 코어보다 크다고요? 아닙니다. 여기에서 전반사가 됐으니까 코어가 클레딩보다 큰 거예요. 니은 틀리고요. 그럼 디귿만 맞는데 디귿은 A의 속력은 이 전자기파의 속력은요. 코어에서가 공기에서보다 느리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공기는 근사적으로 굴절률이 1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빛의 속력이 빠른 거죠. 굴절률이 클수록 빛의 속력은 느린 거고요. 그래서 코어에서가 공기보다 느리다고 한 디귿은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정답 2번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자, 네 번째 문제입니다. 네 번째 문제는 수능 특강 164페이지에 있는 3번 문제하고 연계돼서 출제가 됐어요. 지금 자전거 발전기를 이용해서 전등에 불을 켜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뭐 자세하게 언급이 되어 있진 않지만 여기서 페달을 막 돌리면 여기 안에 코일과 자석의 상대적인 운동이 발생해요. 그럼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전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것이 이렇게 변압기를 거쳐서 전등에 공급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변압기는요. 1차 코일과 2차 코일의 가문수가 1대 2예요. n번 감겨 있고 2n번 감겨 있습니다. 우리 변압기의 원리에서 코일의 가문수에 비례해서 전압이 유도가 되고, 그렇죠? 각각의 코일에 흐르는 전류는 I2 대 I1 이거 기억하죠? 그런데 지금 우리 문제에서는 1차 코일과 2차 코일의 가문수의 비가 1대 2예요. 이게 1대 2다 라고 하는 것이 제시가 된 것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문제에서 옳은 것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기억. 발전기라고 하는 건 결국은 전기가 만들어지는 기계인데 이 자석과 코일이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기억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된다? 맞죠. 자, 니은요. 1차 코일과 2차 코일에 걸린 전압의 비를 물어봤는데 바로 1대 2예요. 2차 코일의 전압이 2배 더 크다. 니은 틀립니다. 디귿. 전등의 목적은 뭐예요? 빛 에너지예요. 그래서 여기 전기가 공급이 되면 전기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죠. 디귿은 정확하게 맞는 설명이 됩니다. 기억 디귿 정답 3번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자, 5번 문제 갑시다. 에너지띠에 대한 설명인데요. 수능 특강 88페이지 원자가띠와 전도띠와 관계돼서 연계가 됐습니다. 여기 보면 에너지띠 하면 생각나는 게 뭐냐면 고체예요. 그렇죠? 이렇게 여러 가지 에너지 준위가 겹쳐지면서 하나의 띠로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원자가띠에는 전자가 채워질 수 있는 마지막 띠고요. 전도띠에 전자가 얼마나 많이 있냐에 따라서 물질의 전기 전도성이 결정이 된다. 그 다음에 이 원자가띠와 전도띠 사이에 이 간격을 띠틈 이렇게 부르는데 여기에는 전자가 존재할 수 없다. 우리가 금지된 띠 이렇게도 불렀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요. 이 원자가띠에 있는 전자는 전도띠로 전이할 수 있죠. 에너지를 공급받으면 전이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전도띠에 있던 전자도 원자가띠로 이렇게 전이가 가능해요. 그때는 이 에너지 차에 해당하는 이 에너지를 방출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과정이 언급이 됐어요. 지금 이 띠틈의 간격이 2제로다 라고 하는 정보가 제시가 됐고요. 보기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기억부터 한번 가봅시다. 기억은 가에서 전자는 에너지를 흡수한다. 그래요. 흡수를 해야지만 원자가띠에 있던 전자가 전도띠로 전이가 가능해요. 기억 맞습니다. 니은요. 나에서 방출되는 광자의 에너지는 이때 방출되는 에너지는요. 적어도 이 제로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쵸? D팀이 E0니까. 그런데 E0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이건 틀린 표현입니다. 디귿이요. 나에서 원자과 D에 있는 전자의 에너지는 모두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여기 봐요. 왜 D의 형태로 보이냐면 여기에는 수많은 에너지 준위들, 수많은 에너지 값들이 이렇게 미세하게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린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안에는 에너지가 연속적이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디귿처럼 이야기하는 에너지가 모두 같다. 이건 틀린 말이에요. 연속적인 에너지 분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만 맞는 1번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자, 6번째 문제예요. 6번째 문제는 수능 완성에서 29페이지에 있는 기본 입자와 연계가 돼서 출제가 됐습니다. 자, 기본 입자 4개가 제시가 됐거든요. 보세요. U쿼크, D쿼크, 그 다음에 전자, 그 다음에 중성미자 이렇게 4가지가 제시가 됐고 이것이 각각 A, B, C, D 어디와 연결된 거는 아니고요. 이 4가지 중에 하나다 이렇게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이러한 특징들을 보면서 연결을 해라 라고 하는 문제죠. 우리 한번 체크를 해봐요. 첫 번째 조건은 이거였어요. 전자기 상호작용을 한다. 그럼 전자기 상호작용을 한다는 것은 전하를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밀고 당기고 하는 전자기력이 작용을 하는데 지금 여기서 전하를 가지고 있지 않은 기본 입자는 바로 중성미자예요. 그래서요. 여기 D는 전자기 상호작용을 한다에 X표가 쳐져 있으니까 D가 중성미자구나. 이거 먼저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렙톤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기본 입자는 쿼크와 렙톤 이렇게 구성을 우리가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2가지가 쿼크고요. 전자와 중성미자가 렙톤이었어요. 그러니까 요 D가 중성미자니까 또 다른 렙톤인 C 전자가 요 C겠구나. 요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A, B를 구분해야 되는데 음전하를 띈다. 그래 그 질문에 A는 X고요. B는 동그라미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U쿼크와 D쿼크는 플러스 3분의 2의 전하를 가지고 있고요. D쿼크는 마이너스 3분의 2의 전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플러스 전하를 띄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U쿼크고 음전하를 띄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D쿼크가 돼요. 그러면 이 질문에 해당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B가 바로 D쿼크, 아래 쿼크가 되겠네요. 그렇죠? 여기다 D라고 씁시다. 그 다음에 A는 U쿼크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러면 보기에서 옳은 것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D는 중성미자다 이거 묻고 있습니다. 자, 니은이요. 양성자 내에서 양성자는 U쿼크 2개와 D쿼크 하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강한 상호작용에 의해서 핵자를 구성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양성자 내에서 A와 B는 강한 상호작용을 한다라고 하는 니은은 맞는 설명이 됩니다. 디귿 갈까요? 전하량의 크기는 C는 전자는 마이너스 2의 전하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여기요. B는 D쿼크니까 이거의 몇 배? 곱하기 3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디귿에서 이야기하는 C가 B의 3배다라고 하는 것은 맞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기억, 니은, 디귿 다 맞는 정답 5번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7번 문제 갑시다. 7번 문제는 특수상대성 이론이에요. 수능 완성 26페이지 15번 문제와 연계가 돼서 출제가 됐는데요. 봅시다. 지금 우주선 A와 B가 등장을 하고 있고요. 관찰자가 이것을 지켜보고 있어요. 그런데 관찰자에 대해서 우주선 A는 0.7c의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고 관찰자에 대해서 우주선 B는 0.9c의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때요. 광원에서 빛을 방출하고요. 그것을 검출기를 통해서 빛이 검출기에 도착하는 것까지를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검출기와 광원까지의 고유 길이가 A와 B가 같대요. 고유 길이가 같은데
관찰자가 보면 그 길이는 어떻게 돼요? A와 B는 빛의 속도에 근접하게 빠르게, 빛의 속도만큼은 아니어도 근접하게 움직이니까요. 길이가 수축이 되잖아요. 그치? 그래서 길이 수축이라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수축이 더 많이 돼요? 더 빠를수록. 그렇죠? 그래서 관찰자가 보기에 B 우주선이 A보다 빠르니까 요 길이의 수축이 더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고유 길이보다 훨씬 짧게 관측이 되는 거죠. 그래서 관찰자가 본 요 길이는 이렇게 수축되고요. 여기도 수축이 될 텐데 수축된 용도, 여기가 더 많이 수축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됐어요? 자, 이 상황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갈 텐데, 문제에서는 특수상대성 이론 문제가 나오면 누가 보았을 때가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문제는 관찰자가 측정할 때예요. 여기는 관찰자가 측정한 거예요. 자, 기억, 니은, 디귿 꼼꼼히 체크를 해보자고요. 기억. A에서 방출된 빛의 속력은 C보다 작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빛의 속력이란 말이 나오면 우리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기로 했죠? 감사합니다, 땡큐 하고 문제 풀기로 했잖아요. 빛의 속력은 누가 봐도 불변이야. 똑같아요. 변하지 않아요. 광속 불변의 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C보다 작다, 이건 틀린 말이야. 됐죠? 자, 니은 갑니다. 광원과 검출기 사이의 거리는 우리가 수축된 길이, 그치? 요 관찰자가 보면 수축된 길을 보게 될 텐데 아까 이미 이야기했죠? 여기가 더 많이 수축이 됐어요. 그래서 니은을 보면 A에서가 B보다 크다. 그래요. 여기가 더 많이 수축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니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디귿 갑시다. 광원에서 방출된 빛이 검출기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A에서가 B에서보다 크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보세요, 한번. 우리가 그림으로 간단하게 한번 표현을 해볼 테니까, 지금 관찰자가 본 A 우주선에서 광원과 검출기까지의 거리는 이만큼이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B 우주선은 이거보다 짧아요. 그렇죠? 요만큼이에요. 맞아요? 우리가 짧다는 걸 표현한 거예요. 여기에서 빛을 쏘는 거죠. 빛을 쏩니다. 빛의 속력은 어디서 더 빨라요? 그래요. 똑같대요. 똑같아요. C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관찰자가 볼 때 당연히 여기서 동시에 쏜 빛은요, 검출기에 도착하는 데까지 시간은 다르게 관측이 될 테고요. 맞아요? 여기가 더 길게 관측이 되지 않을까요? 그게 디귿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A가 B보다 크다라고요. 그렇죠? 디귿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니은 디귿 맞는 정답 4번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8번 문제요. 케플러 법칙에 대해 출제가 됐는데 수능 완성 22페이지 3번 문제하고 연계가 됐네요. 지금 이런 그래프의 형태로 문제가 출제가 되면 제가 그림으로 한번 이렇게 옮겨 그리면 훨씬 문제가 심플하게 풀린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한번 그림을 그려봅시다. 이렇게 행성이 있고요. 이 주변에 두 개의 위성이 타원 궤도를 따라 돌고 있는 거예요. 자, A 위성, 그 다음에 B 위성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이런 그림을 한번 표현해 보자고요. 이 그림으로 여러분들 많이 공부했을 테니까. 그 다음에 이 위성의 위치에 따라서 둘 사이에 작용하는 만율력의 크기가 그래프로 제시가 됐습니다. 여러분, 만율력의 크기는 만율력의 법칙을 한번 써보면 상수 하나 써주고 거리 제곱 라지 m 스몰 m이에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리가 가까울수록 만율력의 크기는 큽니다. 거리가 가장 가까운 점이 우리가 근일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근일점에서 만율력의 크기가 제일 큰 거예요. 됐죠? 자, 근일점은 여기 있을 때예요. 요건 우리가 A죠. 그 다음에 여기 있을 때, B가 여기 있을 때가 근일점인데, 이때 거리가 얼마냐면요, A는 R이에요. 요 중심까지의 거리가 R 이렇게 되고요. B는 얼마냐면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해 보면 2R이에요.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요, 만율력의 크기가 가장 작을 때 바로 원일점일 때죠.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때예요.
그때를 우리가 그래프에서 읽어보면 A는 3R만큼 떨어져 있는 것이고 B는 4R만큼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림에다 표현을 해보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원일점까지의 거리가 요 거리가 3R이 되고요. 그 다음에 B는 얼마가 되냐면 4R이 됩니다. 이런 그림을 그리면 훨씬 심플하게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요. 보기에서 요구한 것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부터 가볼까요? 기억은 F와 F0의 크기를 비교했습니다. F는요. 보세요. F는 A와 B라는 위성이 근일점에서 받게 되는 힘이에요. 그게 F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F0는 누가 받는 힘이냐면 B가 원일점에 있을 때 받게 되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B를 가지고 비교하면 되겠다. 그치? 그러면 B가 여기 있을 때 받게 되는 만유인력이 F. 그 다음에 원일점에 있을 때 받게 되는 만유인력이 F0. 이 크기를 비교해라. 우리가 만유인력의 법칙으로부터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유인력의 법칙은 다시 한번 써보면 F는 상수 하나 써주고 거리 제곱분의 라지 m 스몰 m입니다. 지금 위치만 바뀌었죠? 그쵸? 똑같은 거 한번 동그라미 쳐봅시다. 이거 안 바뀌었고요. 안 바뀌었고요. B의 질량 안 바뀌어요. 거리가 몇 대 몇이냐면 1대 2예요. R이 1대 2니까 제곱하면 1대 4죠. 그러니까 만유인력의 크기는 4배예요. 어디가? 요 F가. 누구보다? F0보다. 그래서 기억에서 얘기하는 F는 4F0다 맞는 설명이 되는 것이죠. 자, 니은 갈까요? 니은은 질량이 B가 A의 4배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보세요. 이것은 우리가 어떤 자료를 통해서 비교할 수 있냐면 지금 A와 B가 근일점에 있을 때 그때 만유인력의 크기가 똑같아요. F로. 여기서 받게 되는 힘도 F고요. A가 여기 있을 때 받게 되는 힘의 크기도 F다. 거리가 다른데 만유인력이 똑같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질량이 다르기 때문이죠. 보세요. 만유인력의 법칙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면 지금 A와 B를 비교해 봅시다. A와 B는 거리가요. 1대 2만큼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1대 2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만유인력의 크기가 똑같은 거예요. 여기 이제 질량이 들어가는 거죠. 제곱하면 1대 4인데 그럼 질량의 비가 1대 4를 만족해야 요 만유인력의 크기가 같을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니은에서 얘기하는 질량이 B가 A의 4배다라고 하는 건 맞는 설명이 되는 거죠. 자, 디귿 갑니다. 디귿은 공전 주기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공전 주기는 우리가 케플러 제3법칙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T 제곱이 긴 반지름 세제곱에 비례한다. 요 케플러 제3법칙을 통해서 우리가 주기를 비교할 수 있는데요. 지금 그림을 그려보니까 긴 반지름이 명확하게 보여요. A는 일단 긴 지름부터 확인해 보면 A는 긴 지름이 4R, B는요 6R. 그쵸? 6R이에요. 4R, 6R. 그러니까 결국은 요 긴 반지름의 비가 2대 3이란 말이죠. 2대 3. 이거 세제곱해 보세요. 그러면 세제곱하면 8대 27이에요. T제곱이 8대 27이란 말이에요. 그럼 주기는 루트 8대 루트 27. 2루트 1에 3루트 3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B가 A의 2루트 2배다. 이거는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요. 이 두 가지를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주기를 비교할 때 요 긴 반지름의 비가 1대 2거나 1대 4가 출제가 많이 돼요. 그렇죠? 1대 2거나 1대 4. 1대 2면 T제곱이 R 3승에 비례하니까 이거 3승하면 1대 8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주기가 1대 2루트 2. 요 비율을 만족하고요. 그 다음 1대 4일 때는 요거 세제곱하면 1대 64예요. 루트 씌우면 1대 8이라고요. 요것이 가장 많이 물어보고 있고 지금 이 문제에서도 사실은 1대 2루트 2다. 이거 묻고 있거든요. 이 조건을 만족하려면 긴 반지름도 1대 2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근데 이것은 1대 2가 아니잖아. 그치? 그렇게 역으로 여러분들 정답을 찾아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 3번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예요.
9번 문제는 수능 특강에서는 18페이지 9번 문제와 연계가 돼서 출제가 됐는데 아마 조금 어렵게 느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굉장히 좋은 문제다. 여러분들 수능까지 충분히 연습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지금 빗면에서 A, B가 함께 운동하고 있어요. 어느 순간 요 P 지점을 통과할 때요. A의 속력은 10m/s입니다. B는 2m/s예요. 둘 사이의 거리가 16m예요. 그리고 운동 방향이 이렇게 되고요. 여러분 동일한 빗면이라고 하는 것은 A, B의 가속도가 같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맞죠? 가속도는 질량과 상관없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속력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동일한 빗면이면 가속도가 같은 거예요. 그렇죠? 자, 가속도가 같은 상황에서 A, B가 함께 움직이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아마 이 등가속도 운동 문제를 VT 그래프를 그리면서 풀었을 가능성이 매우 커요. 그런데 제가 수능 특강하고 수능 완성, 수능 개념에서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동일한 가속도로 두 물체가 함께 움직이는 상황에서는 이 두 물체의 속도 차이가 계속 유지가 된다. 우리가 조금 그것을 전문용어로 상대 속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상대 속도 개념을 알고 있으면 조금 더 깔끔하게 문제가 풀려요. 제가 두 가지 다 한번 이야기해 볼 테니까 여러분들에게 맞는 풀이 방법을 찾아가는 거예요. 일단 둘의 속도 차이가 얼마냐면 10m/s, 2m/s니까 8m/s가 속도 차이예요. 이게 상대 속도의 크기예요. 이 말이 뭘 의미하냐면 이 두 물체는 1초에 8m씩 가까워진다 라는 것을 의미해요. 자, 그러면 지금 16m 떨어져 있잖아요. 그럼 몇 초 후에 부딪힐까요? 2초 후에 부딪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훨씬 깔끔하잖아요. 그치?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제시한 게 뭐였냐면 지금 요 Q 지점에서 A, B가 부딪힌대요. 지금 Q는 B가 올라가고 있는 점이거든요. 그럼 Q에서 부딪힌다는 것은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죠. Q가 올라갔다가 멈춘 다음에 내려오는 상황에서 부딪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 더, 같은 높이를 지나갈 때는 방향은 다르지만 속력은 같아요. 그렇죠?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니까.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 봐요. 빗면을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Q 지점에서 부딪힙니다. 그때 B는 이쪽 방향으로 이 크기가 똑같은 2m/s로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두 물체의 속도 차이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되니까 이때 A는 위쪽 방향으로 가는데 둘의 차이가 8m/s가 되려면 방향까지 고려해야 돼요. 6m/s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누가? A가. 근데 이런 걸 이용하면 문제가 아주 심플하고 깔끔하게 풀리죠. 그렇죠? 자, 우리 교과 과정에서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VT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 풀 것을 많은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익혔을 텐데요. 우리 그렇게 문제를 접근해 볼게요. VT 그래프 그려봅시다. 일단 B부터 한번 체크를 해봐요. B는 2m/s예요. 자, 2부터 한번 출발을 해볼까요? 속력이 점점 느려지죠. 느려지다 멈춥니다. 그 다음에 운동 방향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래프 형태가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누구요? B예요. 자, 그 다음 A입니다. A는 바로 이 순간 속력이 10m/s예요. 마찬가지로 속력이 점점 느려집니다. 그렇죠? 느려져 가지고요. 이렇게 느려질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그립시다. 이렇게까지 그려야 되겠다. 그치? 그래서 같은 시간에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일단 가속도는 똑같으니까 기울기가 똑같고요. 그래프가 잘 그려지지 않았는데 이때 바로 요 B고 요게 지금 A죠. A고 요게 B인데 이때 요 값은 바로 -2 운동 방향의 반대고 이때 요 값은 얼마가 되냐면 6이 되겠다. 그치? 가속도가 같다는 건 같은 시간 동안의 속도의 변화가 똑같다는 거예요. 4만큼 변했으면 여기도 4만큼 변해야죠. 됐나요? 자, 이 그래프를 가지고 한번 문제를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봅시다.
지금 이 문제에서 또 주어진 건 뭐냐면 이때 둘이 충돌을 했는데 A가 몇 미터까지 이동을 해야 충돌하냐면 16m를 가야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A가 움직인 거리 16m가 되는 거죠. 이 그래프에서 이 넓이가요. 이 사각형의 넓이가 16이 됩니다. 16이 되려면 보세요. 이 시간에 대한 정보가 나와요. 이미 우리 아까 상대 속도 이야기할 때 구했던 것인데 이 중간값, 평균 속력을 이용하면 쉽죠? 평균 속력은 6하고 10의 중간값은 8이에요. 그렇죠? 이 면적이 16이니까 여기는 2초가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 그래프 좀 조금 이렇게 세밀하게 그리면 여기 1초가 되고요. 그렇죠? 1초 동안에 멈추고 1초 만에 속도 변화, 그다음에 1초 만에 속도 변화가 똑같은 거죠. 자, 이걸 가지고 문제 풀어가 보겠습니다. 기억이요. Q에서 만나는 순간, 조금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 만나는 순간 속력은 A가 B의 3배다, 4배다라고 표현했네요. 지금 만나는 순간 A는 속력이 6m/s고요. B는 2m/s예요. 그러니까 속력은 3배가 된다. 그치? 4배다라고 하는 건 틀립니다. 그래프를 그려봐도 되고요. 아니면 우리가 아까 상대 속도를 이용해서 생각해도 됩니다. 기억 틀리고. 니은 A가 P점을 지난 순간부터 몇 초 후에 둘이 만난다고요? 2초 후에 만난다고요. 니은 맞습니다. 디귿이요. B가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 바로 B의 속력이 0일 때죠. 이때 1초 후에요. 이때 A와 B 사이 거리가 얼마야? 라고 물어봤어요. 우리 상대 속도 개념을 한번 이용해 볼게요. 자, 1초 후를 물어봤어요. 1초에 8m씩 가까워진다고요. 그렇죠? 원래 16m 떨어져 있었으니까 8m 가까워졌으니까 둘 사이는 8m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귿은 맞아요. 이렇게 심플하게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그래프를 보면서 1초 동안에 요 A가 이동한 거리를 면적을 통해서 구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넓이를 구하면 여기 중간값이 9니까요. A는 9m를 갖고 B는 1m를 올라간 거죠. 그래서 둘 사이의 거리는 8m가 이렇게 좁혀져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디귿은 맞는 설명이다. 이렇게 찾아가면 됩니다. 이 문제가 주는 교훈은요. 가속도가 같은 운동을 두 물체가 하면 그 속도 차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답 4번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10번 문제요. PN 접합 다이오드와 관계된 문제가 나왔는데 수능 완성에서는 61페이지 9번 문제하고 연계가 됐습니다. 지금요. 복잡해 보이지만 단순한 회로예요. 여기 PN 접합 다이오드 두 개가 연결이 되어 있고요. P형인지 N형인지 모르는 반도체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X, Y. 그 다음에 오실로스코프 1, 오실로스코프 2. 어떤 신호를 눈으로 보는 장치죠. 이것이 연결되어 있고요. 직류전원 장치가 있고 교류전원 장치가 있습니다. 스위치를 이렇게 첫 번째 실험에서는 직류에 연결하고요. 두 번째 실험에서는 스위치를 교류에 연결해서 실험을 실시한 거죠. 그리고 나서 결과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당연히 X, Y 물어보고 뭐 이런 것들 아니겠어요? 한번 체크를 해보자고, 이 그림에서. 자, 스위치를 먼저 직류전원 장치에 연결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직류전원 장치에 연결했더니 오실로스코프에는 이렇게 일정한 전압이 이렇게 걸려 있다라고 하는 말은 전류가 흐른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오실로스코프에 걸리는 전압이 측정이 됐다라는 것. 여기 보니까 전압이 0이에요. 이때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림 다시 볼게요. 보세요. 직류전원 장치 이렇게 연결했더니 여기에는 전류가 흘렀고요. 여기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말은 요 PN 접합 다이오드에 순방향 전압이 걸려 있는 거구나. 그리고 여기에는 역방향 전압이 걸려 있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순방향 전압은 플러스극과 P형 반도체가 연결될 때를 순방향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 X는 바로 P형 반도체구나. 요 Y는 N형 반도체구나. 이거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됐나요? 자, 두 번째 실험이요. 두 번째 실험은 교류전원 장치에 연결을 했어요. 교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주기적으로 변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전압이 걸려 있으면 여기 A를 통해서 전류가 흐르고 여긴 역방향이니까 전류가 안 흐르고요. 또 조금 있으면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바뀌면 여기는 순방향이 돼서 전류가 흐르고 여긴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그 결과를 보면 이렇게 결과가 제시가 된 거죠. 보세요. 교류에 연결했더니 오실로스코프 1에는 이때는 순방향, 이때는 전류가 안 흘러요. 역방향 전압이 연결된 거고요. 이때가 순방향이에요. 맞아요? 오실로스코프 2에는 여기서 순방향이면 여긴 역방향이 되고요. 그 다음 여기 역방향이면 여긴 순방향이 돼서 전류가 흐른다라고 하는 거죠. 이 실험 결과를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됐나요? 이걸 바탕으로 보기에서 옳은 것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기억. X는 요 X요. P형 반도체다. 이게 맞죠? 기억 맞아요. 니은 나의 A에는 나 실험에서 요 A에는요 순방향 전압이 걸려 있는 거예요. 이거 묻고 있습니다. 맞아요. 디귿 다라고 하는 건 이제 요 교류 전원에 연결한 것이고요. 이때 전압이 마이너스 V0일 때 마이너스 V0일 때는 여기에요. 이때는 B에서 Y의 전자는 PM 접합면 쪽으로 이동한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요 바로 여기에 순방향 전압이 걸렸거든요. 순방향 전압이 걸려서 전류가 흐른다는 것은 N형 반도체에 있던 전자와 P형 반도체 양공이 결합한다는 것이고요. 그 결합한다는 것은 양공과 전자가 접합면 방향으로 이동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디귿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 다 맞는 정답 5번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11번 문제입니다. 11번 문제는요. 수능 완성 73페이지 3번 문제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문제인데 지금 보호수 원자 모형에서 양자수에 따라서 이렇게 에너지 값이 에너지 준위가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전자가 이렇게 전이를 합니다. 전이 과정에서 빛을 방출하고 있는 장면들. 그래서 A, B, C, D라고 하는 단색광이 방출이 된다. 이 단색광을요. 광전관에다 비춰준 거예요. 그래서 광전 효과가 일어나는지 일어나지 않는지 그리고 튀어나가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를 이 표에다 이렇게 제시를 해 주었습니다. 자, 봅시다. 일단 우리 첫 번째 그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부터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이 전이 과정을 통해서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그때 방출한 에너지는 바로 이 차이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A, B, C, D의 단색광의 에너지 크기를 비교할 수 있겠죠. 정확하게 에너지가 얼마야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크고 작은 것은 비교할 수 있어요. 누가 가장 크냐면 여기요. 이 차이가 가장 큰 N이 5에서 N이 2로 전이할 때 방출하는 C가 에너지가 제일 커요. 그렇죠?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 C가 에너지가 가장 크고 그 다음 누구냐면 여기요. 4에서 2로 전이하는 빛 B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요. 이 간격을 통해서도 우리가 에너지 차이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A가 D보다 더 크다. 순서는 이렇게 4개의 단색광의 에너지 크기를 비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 에너지는 진동수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이렇게 진동수 이렇게 비교할 수 있겠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광전관에 이 빛을 비춘 거예요. 그랬더니 B하고 C는 광전자가 방출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단색광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이 금속판의 일함수보다 작았던 거예요. 맞아요? 요 둘은 지금 B하고 C죠. B하고 C가 방출됐네요. 여기서 됐고 B하고 C가 일함수보다 컸기 때문에 방출이 된 것이고 여기요. A하고 D가 방출이 안 됐네요. 그러니까 이것이 금속판의 일함수보다 작았던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것은 일함수보다 작다. 그러니까 광전 효과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 빛을 비춰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튀어나가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를 표에 제시가 됐는데 우리 광전 효과를 식으로 표현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HF라는 빛이 들어오게 되면 이 중에서 일부는 전자를 떼어내는 데 쓰이고요. 나머지가 광전자가 가지고 가는 운동에너지인데 이 운동에너지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진동수에 따라 결정이 돼요. 그래서 진동수가 가장 큰 C인 빛을 비춰줬을 때가 이 운동에너지가 가장 큰 것이다. 그러면 이 두 개 크기 비교할 수 있겠죠. C를 비추었을 때가 튀어나가는 광전자의 운동에너지가 더 크다고요. 이렇게 됩니다. 대소관계가. 자,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가 볼게요. 기억입니다. 진동수는 A가 B보다 크다. A와 B를 비교하면요. B가 A보다 더 커요. 기억 틀립니다. 니은 B와 C를 P에 동시에 비추면 자, B와 C를 동시에 비춥니다. 그때 튀어나가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E2이다. 이걸 묻고 있거든요. 자, 이게 더해지니까 더 커지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금속판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금속판에 이제 B하고 C라는 빛을 비추어 주었을 때 전자가 튀어나가는 건데 B라는 빛 알갱이를 이렇게 노란색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C는 이렇게 주황색으로 표현을 해봅니다. 이것들이요. 여기 있던 전자들하고 1대1 충돌을 하는 거예요. 두 개의 어떤 광량자가 하나의 전자가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1대1 충돌을 하기 때문에 동시에 비춰줘도요. 그때 이 둘 중에 에너지가 누가 더 컸죠? C가 더 컸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튀어나오는 광전자가 가질 수 있는 최대 운동 에너지는 C를 비추어 주었을 때 튀어나오는 광전자가 갖는 최대 운동 에너지 E2 값을 갖는 거예요. 됐죠? 두 개를 더한다? 그렇지 않아요. 1대1 충돌을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 그래서 니은은 맞는 설명이 되고요. 디귿 갑시다. A와 D를 P에 동시에 비추면 A와 D요. A와 D는 에너지가 이 함수보다 작아요. 이것들 아무리 세게, 아무리 같이 보내도요. 1대1 충돌 과정에서 절대 전자를 방출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디귿은 틀린 설명이 돼요. 니은만 맞는 정답 2번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12번이요. 12번은 실험 과정이 제시가 됐고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나온 결과를 꼼꼼하게 해석을 해야지만 맞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정전기에 대한 실험이다. 봅시다 한번. 지금 대전되지 않은 동일한 도체구 AB가 D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자, 이 상태가 첫 번째 상황이고요. 두 번째 상황은 AB를 각각 대전시켰어요. 그러니까 전하를 갖게 한 거죠. 그때 A와 B 사이에서 전기장이 0인 지점을 찾는다. 이것이 두 번째 과정이에요. 그랬더니 있어요? 없어요?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결과를 보니까 A에서 B 쪽으로 거리 3분의 1 D인 지점에 전기장이 0인 지점을 찾은 거예요. 자, 봐요. A 전하가 있습니다. B 전하가 있어요. 지금 부호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몰라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대전이 됐다. 그때 두 점전화 요 사이에서 전기장이 0이 되기 위해서는 두 전하의 부호는 같아야 됩니다. 그렇죠. 전기장이 0이 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여기에다 플러스 1쿨롱을 두었을 때 1쿨롱이 받게 되는 전기력, 그것이 전기장의 크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가 플러스라고 하면 A가 1쿨롱을 밀어낼 거란 말이에요. 그럼 B도 플러스야 밀어내고요. 그 힘의 크기가 같은 곳이 전기장이 0이 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부호는 같은 부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결과를 통해서 A, B는 같은 부호의 전하를 가지고 있구나. 이 첫 번째 정보를 알 수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정보요. 거리가 A에서 B 쪽으로 거리 3분의 1 지점의 합성 전기장이 0이 됐다. 이것을 우리가 꼼꼼하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잘 봐요. 이 A와 B 사이의 거리가 D인데요. 3등분 한 거야. 이렇게 3등분 하고요. A에서 B 쪽으로 여기에 바로 여기에 전기장이 0이 되더라 라고 하는 거죠. 전기장이 0이 된다는 말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플러스 1쿨롱을 두었을 때 1쿨롱이 받는 전기력이 0이 된다고요. 그 전기력은 쿨롱의 법칙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봐요. 요 A가 밀 것이고 B가 밀 것이에요. 만약에 A와 B가 플러스로 대전됐다라고 가정하면, 만약에 마이너스 마이너스면 둘 다 끌어당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QA, QB라고 한다면 1쿨롱이 받게 되는 전기력, 1쿨롱이 B로부터 받게 되는 전기력의 크기가 같기 위해서는 보세요. 전기력은 쿨롱 법칙을 통해서 거리 제곱, R 제곱, 그 다음에 Q1, Q2인데 Q2가 1이에요. QA 이거와 K, R 제곱, QB 이게 크기가 같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리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는 거예요. 거리가 1대 2인 거죠. 그렇죠? 여기 우리가 R 똑같이 썼는데요. 이 R이 R1, R2라고 한다면 여기 1대 2예요. 맞아요? 그 지점에 여기 전기장이 0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은 B의 전하가 A의 전하보다 더 크구나.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큼 더 큰지도 확인할 수 있죠. 이것이 1대 2니까 제곱하면 1대 4가 되고요. B의 전하량은 A의 전하량보다 4배 더 커요. 이걸 확인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이 정보를 가지고 문제를 조금 더 볼 텐데 실험 과정에서 하나 더 실험이 실시가 됩니다. 보세요. 세 번째 과정은 A, B를 접촉시켰대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접촉이 된다는 건 이제 전하를 배분하는 거예요. 나누어 갖는다는 이야기예요. 맞아요? 나누어 갖는다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A가 Q면 B는 지금 4Q 이만큼 가지고 있는데 두 개를 접촉하게 되면 그것을 반씩 나눠 갖는다고요. 두 개를 합하면 얼마예요? 5Q죠. 그것을 2.5Q, 2.5Q 이렇게 나누어 갖는다고요. 그렇게 됐을 때 이 실험 과정 똑같이 거리 D만큼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전기장이 0인 곳을 찾아요. 어디 있을까요? 전하량이 같잖아요. 그러면 정가운데. 그치? 전하량이 같으면 거리가 같은 곳에 합성 전기장 0인 곳을 찾을 수 있고 전기장이 0인 곳을 찾을 수 있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디에 들어가냐면 이 빈칸에 들어가요. 이 빈칸, 이 기억에 바로 절반 위치에 전기장이 0이 되는 곳이 있다. 자, 이것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갑니다. 기억 봅시다. 나에서 A와 B는 같은 부호이기 때문에 서로 밀어내는 전기력이 작용한다. 맞습니다. 니은 나에서 대전된 전하량의 크기는 A가 B보다 크다고요? 아닙니다. B가 A보다 컸죠. 이거 묻고 있고요. 디귿이요. 빈칸에 들어가는 건데 A에서 B 쪽으로 거리 2분의 D인 지점, 즉 정가운데, 정중앙 A와 B 사이, 그렇죠? 거기에 전기장이 0이 된다. 맞습니다. 기억과 디귿 맞는 정답 3번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13번 문제예요. 전자기 유도에 대한 것인데요. 수능 완성 50페이지 18번 문제가 연계가 됐습니다. 지금 길이가 D인 정사각형이요. 자기장 영역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사각형 금속고리가. 그때 이 자기장 영역 1, 2, 3이 있는데요. B, 2B, B 이렇게 자기장이 세 개가 변합니다. 그 다음에 이 자기장의 방향이 제시가 됐어요. 문제에서. 이 세 영역 모두 자기장의 방향은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오른쪽은 저 정사각형 금속고리 바로 속력이 제시가 됐어요. 위치에 따른 속력. 그러니까 일정한 빠르기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위치에 따라서 속력이 변한다. 이게 그래프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기에서 옳은 것을 구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기억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기억은 P점의 위치가 X가 1.5D를 지날 때 1.5D요. 여기죠. P점이 1.5D 여기니까요. 이렇게 정사각형 금속고리가 여기를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이때 유도전류의 방향을 묻고 있습니다. 지금 유도전류의 방향 우리가 렌츠 법칙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어떻게 자기장이 변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여기는 자기장이 없는데 들어가는 자기장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렌츠 법칙에 따라서 그 변화를 방해하는 거죠. 야야 들어가면 안 돼. 나오는 자기장이 유도가 되고요. 이러한 자기장을 유도하기 위해서 유도전류는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런데요. 기억에서 물어본 건 뭐냐면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이 아니고요. P점에서 전류의 방향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P점은 여기거든요. 윗방향, 그러니까 플러스 Y 방향이 되는 거죠. 그게 반시계 방향이에요. 그래서 기억은 틀립니다. 니은, 유도 전류의 세기를 비교하고 있어요. 패러데이 법칙을 통해 생각해야 됩니다. 패러데이 법칙은 유도되는 전압은, 그러니까 전압이 유도가 돼야 유도 전류가 흐르는 것이고요. 유도되는 전압에 비례해서 전류가 흐릅니다. 그러니까 패러데이 법칙을 생각해야 된다고요. 자, 가문수에 비례하고 델타 T분의 델타 파이죠. 맞아요? 이거 조금 더 세밀하게 하면 델타 T분의 델타 AB 이렇게 돼요. 여기 잘 생각해야 돼요. 봅시다. 우리가 지금 이 니은에서는 두 가지 상황을 비교하고 있는데요. P점이 X가 1.5D를 지날 때 1.5D, 바로 요 순간이죠. 그 다음에 P점이 X가 4.5D를 지날 때 4.5D는요 어디 있어요? 여기에요. 여기 빠져나갈 때네요.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언제 유도 전류가 더 세게 흐르니? 이겁니다. 이 문제 틀린 학생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커요. 자기장의 변화만 본 거죠. 여기는 자기장이 없다가 B인 영역으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자기장이 B만큼 변했단 말이에요. 여기는 자기장이 B였다가 0인, 없는 영역으로 나가니까 자기장의 변화가 똑같다. 그럼 유도 전류가 같은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아니에요. 자기장의 변화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있니? 그걸 봐야 돼요. 그것은 오른쪽 그래프를 통해 확인하는 거죠. X가 1.5D와 X가 4.5D를 비교하면요. 여기에요. 그 다음 4.5D 여기라고요. 이때 정사각형 금속고리의 속력은 여기에서는 EV로 가고요. 여기는 V로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 델타 T가 작을수록 큰 전압이 유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수업했잖아요. 자석과 코일이 이렇게 접근하는 것보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큰 전류가 흐른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지도 중요해요. 그래서 오른쪽 그래프를 통해서 1.5D를 통과하는 순간 X가 1.5D인 위치에서 더 큰 유도 전류가 흐른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니은 맞아요. 디귿, 유도 전류의 방향을 묻고 있습니다. P가 X가 2.5D를 지날 때 2.5D요. 자, 그림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2.5D니까 여기를 통과할 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X가 3.5D인 위치를 지날 때 바로 여기를 통과할 때죠. 여기를 통과할 때. 어때요? 지금 전류의 방향을 물어봤으니까 자기장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봐야 돼요. 지금 여기 요 구간에서는 들어가는 영역에서 들어가는 영역으로 들어가는데 자기장이 커져요. 들어가는 게 막 커진단 말이야. 그럼 그 변화를 방해하기 위해서 나오는 게 유도가 돼야 되는 거고, 여기도 보세요. 들어가는 게 큰데 들어가는 게 약해져요. 그렇죠? 이때는 약해지니까 그 변화를 방해한다는 건 없어지지 마. 이게 유도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때는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을 유도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반시계 방향의 유도 전류가 흐르고요. 이때는 들어가는 방향의 어떤 자기장이 유도가 되기 위해서 전류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즉, 디귿에서 이야기하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른다라고 하는 것은 맞는 설명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렌츠 법칙을 통해서요, 자기장의 변화가, 자속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꼭 꼼꼼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전자기 유도 문제는요, 전류 흘러 안 흘러, 흐르면 어느 방향으로 흘러, 언제 더 크게 흐르지? 이 세 가지가 출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자, 14번 문제 갑시다. 14번 문제는 지금 세 개의 직선 도선에 전류가 흐르고 있고요. 이때 각각의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 그리고 그 합성 자기장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제가 준 킬로 문항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시간이 조금 걸리죠.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 A, B, C가 이렇게 고정돼 있고요. 이 C에 흐르는 전류는 플러스 X 방향으로 I가 흐르고 있습니다. A와 B에는 어떤 전류가 어느 방향으로 흐르는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에서 어떤 정보가 제시가 됐냐면 P점에서 자기장이 0이다 라고 하는 정보가 제시가 된 거예요. 이 세 전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합성 자기장이. 그 다음에 이 Q점에서도 합성 자기장이 0이다 라고 하는 정보가 제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이 문제를 풀 때 조금 막연했던 친구들도 있었을 거예요. 생각해 봐요. 일단 P점에 어느 방향으로 자기장을 형성하는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건 C밖에 없어요. 여기 전류 방향만 제시가 됐으니까. 그치? C가 여기에 만드는 자기장은요, 나오는 방향이에요. 나오는 방향으로 크기는 얼마냐면 상수 하나 써주고 거리가 D만큼 떨어져 있는 거죠. D분의 I. 이렇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Q점에는 C에 흐르는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의 방향은 들어가는 방향이에요. 들어가는 방향 이렇게 표시하고 크기는 K, 상수 하나 써주고 떨어진 거리는 D, I죠. 맞아요? 자, 봐요. 그러면 각각 P점과 Q점에 이 C에 흐르는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의 방향은 반대고 크기는 똑같은데, 그런데 결론적으로 A와 B에 의한 자기장까지 더해지니까 합성 자기장이 0이다 라고 하는 말은 결국 A와 B가 요 점에 P점에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는 이거와 같고 방향은 반대다 라고 하는 거고요. A와 B가 요 Q점에 만드는 합성 자기장의 크기와 방향은 크기는 이거하고 똑같고 방향은 반대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A와 B가 P점과 Q점에 만드는 자기장의 방향은 반대고 크기는 똑같다 라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P점에 A와 B에 의한 자기장, A와 B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자기장은 어느 방향이냐면 들어가는 방향이에요. 들어가는 방향. 우리 들어가는 방향을 플러스로 한번 우리 약속해 봅시다. 플러스 K D분의 I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Q점에 A와 B에 의한 합성 자기장의 크기는 상수 하나 써주고 이때는 부호가 마이너스여야 되죠. 방향이 나오는 방향이 들어가는 방향. 그렇죠? 이때는 나오는 방향이어야지 합해지면 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K D분의 I가 됩니다. 이것이 A와 B가 만드는 자기장이에요. 잘 생각해 봐요. 지금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거리가 가까울수록 자기장이 커지고요. 그렇죠? 전류가 커질수록 자기장이 커집니다. 그런데 지금 P점과 Q점을 비교하면 P점은 A에 가까이 있어요. Q점은 B에 가까이 있죠. 여기는 지금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 형성이 되고요. 여기는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Q는 B에 의해서 영향을 크게 받고 P는 A에서 영향을 크게 받으니까 A에는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B에도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거죠. 그래야 나오는 방향 만들고 여기는 들어가는 방향 만드니까. 이해되죠? 이 말은 A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여기요 B에 가까워질수록 B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A와 B는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체크를 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보기에서 묻고 있는 기억이에요. 그리고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IA, IB라고 한번 이렇게 두어보자고요. 됐어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어떤 식을 전개를 통해서 확인해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어떻게 우리가 문제를 풀어가야 되냐면 일단 P점에서 A와 B가 만드는 자기장을 한번 구해 볼 텐데 그 크기가 이만큼이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것은 A에 의한 자기장부터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A에 의한 자기장은 K, D만큼 떨어져 있죠. 흐르는 전류 얼마인지 모르니까 이렇게 씁니다. 그렇죠? 방향은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플러스라고 한 거고요. 그 다음에 B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기장은 이렇게 K, 떨어진 거리가 3D만큼 떨어져 있고 IB 이렇게 됩니다. 맞아요? 이 두 개를 더한 것이 이거 크기가 똑같아야 돼요. 그럼 여기에서 이 식에서 IA, IB 그리고 I의 관계가 나와요. 여기다 이렇게 3을 이렇게 하게 되면 그렇죠? 분모가 다 똑같아지니까 우리가 어떤 관계를 끄집어낼 수 있냐면 이렇게요. 3IA 마이너스 IB는 3I다.
이런 정보를 하나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이 관계를요. 마찬가지예요. Q점에서도요. 우리가 A와 B에서 만들어지는 자기장의 크기가 합한 자기장의 크기가 이만큼이니까 그 수식으로 한번 전개를 해보면 지금 A에 의해서는요. 지금 떨어진 거리가 3D만큼 떨어져 있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만듭니다. 플러스 K 3D분의 IA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마이너스라는 건 나오는 방향으로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B로부터 D만큼 떨어져 있는 점이니까 D분의 I B가 됩니다. 이 두 개를 더한 것이 이거와 크기가 똑같다고요. 됐죠? 그러면 밑에 분모를 이렇게 마찬가지로 3으로 이렇게 통분해서 식을 하나 전개해 보면 IA 마이너스 3IB는 마이너스 3I 이렇게 되죠. 이 두 식을 연립하는 거예요. 이 두 식을 연립해서 IA와 I가 무슨 관계인지 IB와 I가 무슨 관계인지 이걸 한번 체크해 보는 거죠. 그랬더니 IA는 2분의 3 I가 나와요. 그 다음에 IB도 2분의 3 I가 나와요. 같은 전류가 흐르는 거죠. 같은 방향으로. 이 두 식을 간단하게 연립하면 됩니다. 그 문제 다 풀었어요. 그러면 보기에서 옳은 것을 한번 찾아가 볼 텐데 기억이요. 전류 방향은 A와 B가 같다. 맞는 이야기고요. 니은 A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I보다 전류의 세기는 I보다 작다? 아니에요. 2분의 I, 2분의 3I예요. I보다 큰 거죠. 니은 틀리고요. 디귿 R에서 이제 새 전류에서 만들어지는 자기장을 구할 텐데 보세요. 지금 R은 여기 있습니다. 그럼 A에 의해서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C에 의해서도 들어가는 방향이죠. 그 다음에 B에 의해서는 나오는 방향이에요. 이 세 가지를 더한 것인데 거리가 B가 가장 멀어요. 그렇죠? 단순히 이 두 개 비교해도 이게 더 커요. 그러니까 R에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된다. 이것이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린 표현이에요. 정답은 기억만 맞는 1번 되겠습니다. 자, 7번 정리하고요. 15번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15번은요. 교류 회로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교류 전원이 연결되어 있고요. 전기 소자 X 그리고 저항, 전류계, 전압계가 이렇게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회로가 제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진동수가 F0에서 EF0로 변할 때 여기 1, 여기 전압계 1이 전압이 감소하고 전압계 2의 전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제시가 됐습니다. 일단 이 전기 소자는 축전기 아니면 코일이다 라고 하는 정보가 제시가 됐어요. 두 가지 각각 한번 둘 다 이야기해 볼까요? 축전기는 교류 회로에서 저항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용량 리액턴스 이렇게 부르고요. 2파이 FC분의 1 이렇게 이 관계에 있다는 거 알죠? 코일은 마찬가지로 저항 역할을 합니다. 유도 리액턴스 이렇게 부르고요. 이 값은 2파이 FL이 됩니다. 이렇게 한번 쓰고 시작하면 훨씬 깔끔하죠. 보세요. 지금 여기 보니까 F0에서 EF0로 2배를 진동수를 증가시켰어요. 증가시켰더니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 1에 걸리는 전압이 감소했다는 거예요. 1에 걸리는 전압이라고 하는 건 여기요. 여기 감소했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 걸리는 전압이 감소하면 여기 걸리는 전압은 증가해야 돼요. 이걸 V1, V2라고 하면 이건 감소하고 이건 증가해야 두 개 더한 것이 일정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일단 2에 걸리는 전압은 전압이 증가한다가 맞아요. 그런데 2에 걸리는 전압이다라고 하는 것은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거든요. I 곱하기 이 저항을 R이라고 했을 때 R이에요. 이 I는 변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압이 증가한다는 말은 결론적으로 이 I가 증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흐르는 전류가 증가한다. 그러면 이 과정을 한번 우리가 쭉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 전압이 증가한다라고 하는 말은 이 전압이라는 건 R이니까 결국 회로에 흐르는 전류가 증가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회로의 전류가 증가한다라는 말은
전체 저항이 감소한다라는 말입니다. 전체 저항이 감소한다. 지금 교류회로에서 저항 역할을 하는 게 축전기 아니면 코일인데 진동수가 커짐에 따라서 저항은 작아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아까 메모했잖아요. 여기요. 진동수가 커짐에 따라 요 값은 어때? 작아지네요. 이건 어때요? 진동수가 커지면 저항이 커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진동수가 증가하면 저항이 감소하는 걸 찾았으니까 바로 요 X는 축전기가 되겠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됐어요? 자, 보기에서 옳은 것을 한번 찾아가 볼게요. 기억입니다. X는 축전기다. 맞고요. 자, 니은. 전압이 증가하면 기억에 해당된다. 요거 묻고 있습니다. 맞고요. 디귿은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이 F0일 때가 F0일 때보다 크다. 전류가 증가했다. 이거 묻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요 관계는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교류회로에서 거의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답 5번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16번 문제는 조금 생뚱맞게 출제가 됐죠. 그렇죠? 사실 작용 반작용에 대한 것인데 이게 뒤에 있다 보니까 조금 어렵게 생각했을 거예요. 지금 로봇이 기둥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눈금이 보이는 어떤 저울에, 그죠? 저울에 이렇게 위에 기둥이 올려져 있고 거기에 로봇이 매달려 있는 장면인데 지금 이때 눈금이 8.6N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것을 0으로 이렇게 수정을 했다는 거예요. 교정을 했다는 거죠. 요 과정도 중력을 무시하자라고 하는 의미인데 그렇게 매끄럽진 않아요. 하지만 지금 여하튼 간에 지금 요 기둥과 로봇의 중력은 무시하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눈금이 현재 0이에요. 이 상황에서 이 저울의 눈금이 이렇게 그래프처럼 변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저울의 눈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확인해야 되겠다. 그치? 저울의 눈금이라는 건 결국은 이 기둥과 로봇이 아래로 누르는 힘, 그렇죠? 그 누르는 힘에 대해서 바닥에 이렇게 밀어내는 거죠. 수직 항력이에요. 수직 항력을 의미합니다. 이 눈금은. 그래서요, 아래로 더 큰 힘이 누르면 이 수직 항력의 크기는 더 커지니까 눈금이 더 커지는 거예요. 됐나요? 우리가 저울 위에 올라가 있는데 눈금이 보입니다. 누가 내 어깨 위를 쑥 눌러요. 아래로 누르게 되면 바닥이 떠받치는 힘도 커지니까 눈금이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그 상황인 거예요. 됐죠? 자, 봐요. 이 그래프를 해석해 볼게요. T1일 때 로봇은 정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T2예요. T2일 때. 지금 저울의 눈금이 0.1N이에요. 0.1N이라는 건 지금 이 기둥이 아래로 0.1로 이렇게 누른다는 이야기거든. 그렇죠? 그러면 로봇이 이 기둥을 아래로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으니까 로봇이 받는 힘은 위쪽이 되는 거죠. 이해돼요? 그것을 묻고 있는 게 바로 기억이에요. T2일 때 로봇에게 작용하는 알짜 힘의 방향은 위쪽 방향이다. 그래서요, 이때는 로봇이 위쪽 방향의 알짜 힘을 받으니까 점점 빨라져요. 됐죠? 자, 그 다음에 T3 보세요. 다시 힘이 0이 됐어요. 0이 된다는 것은 결국은 아래로 누르는 힘이 무시해도 된다. 물론 아까 우리가 중력을 없다라고 가정한 거니까. 그치? 그 말은 이때 로봇이 정지하고 있거나 등속 운동하거나 그러니까 기둥과 로봇 사이에 아무 힘도 작용하고 있지 않은 거죠. 그렇죠? 이때는 정지하거나 등속 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둘 중에 하나밖에 적용이 안 돼요. 바로 등속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이때 명확해져요. 보세요. 점점 빨라지다가 그 다음에 그 속도로 일정하게 올라가다가 이때는요. 저울의 눈금이 오히려 마이너스 0.2N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이게 위로 들려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다시 말하면 로봇에게 작용하는 알짜힘은 아래쪽이에요. 기둥은 위쪽이고 들려지니까 눈금이 작아지는 거예요. 자, 로봇에게 작용하는 알짜힘이 아래쪽이다, 가속도가 아래 방향이다 라고 하는 건 뭐예요? 둘 중에 하나죠. 아래로 빨라지거나 위로 느려지거나. 그렇죠?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봐요.
점점 빨라지다가 어떻게 아래로 빨라져요? 잠깐 멈춰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 속도가 느려져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이 상황은 느려지는 상황이에요. 위로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빨라지다가 일정한 속도로 가다가 느려지는 상황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빨라지다가 정지하고 아래로 빨라지고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걸 바탕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은 우리가 맞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자, 니은 T3일 때는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등속 운동하는 것이고, 디귿 T4일 때는 가속도의 크기가 얼마냐? 이때요. 우리가 요 힘을 통해서 결국 이게 누르는 힘 이걸 통해서 로봇이 받는 힘도 구할 수 있잖아. 알짜 힘도. 그렇지? 물론 중력은 다 무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요 로봇의 질량이 0.1kg이다라고 하는 정보가 제시가 됐으니까요. 바로 디귿은 F는 MA를 통해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로봇이 기둥에게 작용하는 힘, 기둥이 로봇에게 작용하는 힘이 요것이 0.2다. 크기만 이야기한다면 질량은 0.1이니까 가속도의 크기는 2m/s 제곱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만 맞는 1번이 되겠습니다. 소재 자체가 조금 우리가 접해보지 못한 그런 소재였던 문제, 하지만 작용 반작용이다라고 하는 것. 우리 17번 문제 갑시다. 여기서 조금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느꼈을 법한 문제인데요. 문제에서 제시한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고 이용하는지 한번 보세요. 지금 기울기가 일정한 빗면에서 A와 B가 함께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때 구간 1, 구간 2, 구간 3을 거쳐서 이렇게 쭉 이동하고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때 문제 주어진 정보는 첫 번째, 보세요. B가 높이가 H0인 지점을 통과할 때 B의 운동 에너지와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크기를 비교해 놓았어요. 문제를 잘 보면 B의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m, B의 질량이 제시가 안 됐으니까 이렇게 둡시다. V 2V0 제곱이죠. 그래서 4V0 제곱. 운동 에너지가 이때 중력 포텐셜 에너지 m g 높이가 h0죠. h0의 몇 배다? 4배다 라고 하는 정보가 문제에 제시가 됐어요. 이거 놓치면 안 되죠. 그쵸? 이거 간단히 한번 해볼까요? 간단히 하면 이렇게 지워지고요. 2 되고 MB는 이렇게 지워지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2도 이렇게 약분하면 결국 이걸 통해서 V0 제곱은 2GH0구나 라고 하는 정보가 문제 그대로 제시가 된 거예요. 어떻게든 써먹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이걸 바탕으로 한번 보기에서 물어본 것들을 가지고요. 그 질문에 한번 답을 하면서 이 전체적인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기억에서 묻고 있는 건요. 1구간을 통과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구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수평면이에요. 마찰이 없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어떤 운동을 하냐면 등속도 운동을 해요. 그렇죠? 같은 거리를, 이 거리를 S라고 한번 해볼까요? 같은 거리를 등속 운동할 때 걸리는 시간. 거리, 속력, 시간과의 관계 기억하죠? S는 V 곱하기 T예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 거리가 같아요. 그리고 시간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 A와 B가 요 바닥에 내려왔을 때 그때 속력에 대한 정보만 알 수 있다면, 그 비율만 알 수 있다면 시간이 얼마큼 걸리는지 서로 비교가 가능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맞아요? 그러면 A와 B가 빗면을 내려와서 여기 수평면에서 속력을 구하는 과정은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이용해야 되는 것이죠. 보세요. 이 과정을 싹 지우고 여기다 한번 메모를 해볼게요. 일단 A부터 한번 가봅시다. A입니다.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 즉, 이 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와 여기 바닥에 내려왔을 때 이때 A의 속력을요 V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역학적 에너지는 2분의 1 질량 나와 있지 않으니까 MA 이렇게 쓰고요. V0입니다. V0 제곱 플러스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M, G, H는 EH0예요.
이렇게 써봅시다. 이게 역학적 에너지입니다. 이게 보존되는 거예요. 바닥에 내려왔을 때 전부 다 운동 에너지로 바뀌니까 2분의 1 ma v1 제곱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이 v1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B의 속력, 그걸 v2라고 할게요. v2도 구해서 그 비율을 통해서 이 시간의 비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자, B가 내려왔을 때 이때 속력을 v2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B는요. B를 구하기 전에 먼저 이거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요. 정리를 해보면 일단 지워지는 거 여기 질량은 다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지우고요. 그 다음에 여기 V0 제곱에 대한 것은 조금 전에 문제에서 주어졌던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알아냈어요. V0 제곱은 2GH0다. 이거 한번 넣어볼까요? 2GH0다. 그러면 이렇게 약분되죠. GH0, 여긴 2GH0. 그러니까요. 3GH0가 되네요. 그렇죠? 이게 3GH0. 요게요. 2분의 1 V1 제곱이니까 요식 과정에서 V1 제곱은 6GH0구나. 요거 하나 구해냈어요. 자, V1을 구하고 싶은데 일단 V1 제곱의 형태로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구해보고요. 먼저 두 번째입니다. B를 봅시다. B를 보면 마찬가지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과정이니까요. 여기에서 역학적 에너지 2분의 1 m 나와 있지 않으니까 mb라고 쓸게요. v제곱 2v0 제곱입니다. 4v0 제곱 플러스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mgh0예요. h0는 이 바닥에 내려왔을 때 그때 속력을 v2라고 우리가 이야기했으니까 이것이 2분의 1 mb v2의 제곱. 그러면 마찬가지입니다. 지울 수 있는 거요. 다 이렇게 지우고요. 지우고 여기 v0 제곱에다가 뭘 넣어요? 여기 2gh0를 넣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해 보면 v2 제곱이 얼마가 나오냐면 10gh0가 나와요. 우리가 알고 싶은 건 v2였지만 v2 제곱 형태가 나왔으니까 한번 그대로 한번 놔 볼게요. 지금 보니까요. v1의 제곱과 v2 제곱이 몇 대 몇이냐면 3대 5예요. 지금 우리가 요 v의 b가 3대 5를 만족해야 그렇죠. 요 t가 5대 3이 되기 때문에 기억이 맞다라고 확인할 수 있는데 제곱의 형태가 3대 5라고요. 그러니까 기억은 틀린 거예요. 됐어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세운 것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니은 갑시다. 니은. 2에서 A의 운동 에너지와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같은 지점의 높이. 그러면 A의 역학적 에너지가 얼마인지부터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A의 역학적 에너지는 이거 싹 지우고 지금 이 두 개 더한 거잖아요. 이 두 개 더하게 되면 지금 MA까지 있어야 에너지의 형태니까 두 개를 더하면 이렇게 지우고 MAGH0 그 다음에 이것도 살아있는 거죠. 두 개를 더하면 역학적 에너지는 3 MAGH0 이것이 A의 역학적 에너지예요. 근데 구간 2에서 운동 에너지와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크기가 같다라고 하는 건 이것을 2등분한 거잖아. 그치? 이걸 2등분하면 어디요? 높이가 어디? 그렇죠. 이 높이가 1.5H0인 곳에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두 가지를 더해서 이만큼이니까. 됐나요? 그래서 니은은 틀립니다. 기억 틀리고 니은 틀린 거 정답은 디귿인데요. 디귿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요 3에서 구간 3을 올라갔을 때 요 B의 속력이 얼마겠는가? 그걸 물어봐요. 여기 지나갈 때, 여기 올라갔을 때 속력을 V3라고 한번 놔볼게요.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를 한번 구해봐야 돼요. 우리가 식을 여기 놨단 말이에요. 그렇죠? 식을 놨어요. 그래서 B의 역학적 에너지를 구해보면 여기를 지우고요. M 지우지 말고, 그치? 요 V0 제곱에다가 아까 우리가 구했던 것을 집어넣으면서 여기 역학적 에너지를 구해보면 이것이 얼마냐면 5mBGH0가 돼요. 이것이 B의 역학적 에너지예요.
자, 여기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는 이렇게 운동 에너지와 중력 포텐셜 에너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높이가 4h0니까요. 요 값이 얼마냐면 4mvgh0예요. 그렇죠. 그러면 운동 에너지가 얼마가 돼요? 운동 에너지가 mvgh0가 됩니다. 맞죠? 이렇게 돼야 되죠. 그런데 지금 디귿에서 물어본 건 이때 속력이 얼마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2분의 1 mv 그쵸? v3 제곱인데 지금 우리가 다 알다시피 아까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지만 v0 제곱이 2gh0예요. 맞습니까? 그래서요. 결국은 이렇게 지워지고 여기서 v3 제곱을 한번 구해보면 바로 2gh0가 되네요. 이 식에서. 결국 v3 제곱과 v0 제곱이 같아요. 즉 v0와 v3 여기에서 속력은 같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식을 굉장히 많이 썼지만 식은 단순합니다. 내려오는 과정에서 A와 B의 역학적 에너지가 일정하게 보존된다. 그 과정을 쓴 것이고요. 그때 문제에서 제시가 됐던 정보, 바로 이 지점을 통과할 때 중력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관계, 그걸 통해서 최대한 단순화시킨 거예요. 됐죠? 그래서 디귿은 맞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정답 2번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자, 18번 문제입니다. 18번 문제는 연력학 문제인데요. 수능 완성 117페이지 4번과 연계가 되어 있어요. 지금 이 문제를 보면 지금 단열된 피스톤에 열을 가해서 부피가 커지는 과정이 첫 번째 과정. 두 번째 과정은 여기다 모래를 올려서 다시 부피가 줄어들게 됩니다. 두 번째 과정. 이것을 PV 그래프로 표현을 한 것이에요. 그것이 이 두 번째 그래프로 제시가 됐습니다. 자, 여기는요. 열을 공급하지만 대기압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압력이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부피가 커지는 거예요. 등압, 팽창에 해당되고요. 열 출입이 없는 상태에서 부피가 감소하고 있어요. 단열, 팽창에 대한 것입니다. 2에 3으로 갈 때는요. 자, 그럼 그래프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등압 팽창이라고 하는 것은 압력이 일정하면서 부피가 커지니까 결국 C에서 A로 갈 때 이게 등압 팽창이죠. 그 다음에 단열 팽창이 아니라 여긴 단열 압축이네요. 부피가 줄어들었으니까. 그치? 단열 압축은요. 부피는 감소하지만 온도는 커져요. 압력도 커지고요. 바로 이 과정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가 C가 되고 두 번째가 B가 되고 세 번째가 A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이걸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 보겠습니다. 기억. 1에서 2 과정에서 기체는 외부에 일을 한다, 일을 받는다를 나누는 기준은 부피예요. 부피가 커지면 일을 한다. 부피가 커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기체의 온도는 3하고 1을 비교했어요. 지금 3하고 1의 공통점은 부피가 같대요. 부피. 그런데 니은에서는 온도를 비교했습니다. 우리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한번 써볼까요? PV는 nRT예요. 같은 것에 동그라미 쳤었죠. 그렇죠? 일단 V가 같아요. 그 다음에 nR 같아요. 상수예요. 그리고 온도를 비교했습니다. 그럼 압력이 큰 게 온도가 높은 거잖아요. 이 두 개 비교한 거예요. A하고 C. 압력이 어디가 커요? 어디가 높아요? A가 크잖아. 온도가 A가 높겠다. 여기가 더 높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니은은 맞습니다. 2에서 3으로 가는 과정, 이 과정은 BC 과정에 해당한다? 아닙니다. BA 과정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니은이 맞는 3번 되겠습니다. 자, 19번 문제 갑시다. 19번은 역학적 평형, 돌림힘에 대한 것인데요. 제가 총평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돌림힘은 조금씩 쉬워지고 있는 추세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네 가지 과정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갑니다. 보세요. 자, 우리 돌림힘 문제 풀 때 첫 번째 뭐 했냐면 힘 표시했어요. 이 문제의 주인공에게. 이 문제의 주인공은 이 막대예요. 막대가 받는 힘 표시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일단 질량이 5m입니다. 무게중심에다가 OMG 이렇게 표현해 봅시다. 그 다음에 저기 추가 올라가 있네요. 추의 무게로 이렇게 누를 거예요. EMG. 그 다음에 문제에서는 A와 B 받침대가 떠받치는 힘의 크기가 같다라고 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F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F. 여기 하나 더 체크를 해야 되네. 그치? 줄이 매달려 있으니까 이 아래로 장력이 작용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장력의 크기가 얼마냐? 여기에서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공은 수평면 위에 정지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R자임이 0이에요. 이 공이 받는 힘 한번 표시해 볼까요? 아래로 중력 3mg. 그 다음에 장력 있죠. 요 장력. 우리는 이 장력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수평면이 공을 떠받치는 힘. 이 힘의 크기가 문제 제시가 됐어요. 얼마라고 제시가 됐냐면 A와 B가 이 막대를 떠받치는 힘, 이 힘이 이 힘의 2배다 라고 했으니까 2분의 F 이렇게 주어질 수 있겠다. 그치? 됐어요? 그러면 이 세 가지 힘을 더한 것이 0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장력의 크기가 장력은 3mg 마이너스 2분의 F구나. 이거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막대가 받는 힘을 다 표시한 거예요. 됐어요? 여기 이렇게 싹 지웁시다. 우리의 관심은 공이 아니니까. 막대가 받는 힘 표시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 힘을 다 더하면요. 0의 조건을 만족해야 평형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힘 다 더해볼까요? 자, 윗방향, 아랫방향. R자임 0이다. 그럼 윗방향은 EF는 아랫방향은 7mg 플러스 T니까요. 3mg 마이너스 2분의 F가 됩니다. 맞죠? 그러면 두 개 10mg고요. 이렇게 넘어가면 8mg. 이렇게 넘어가면 2분의 F는 8mg. 그러면 F는 지금 2분의 F가 아니고요. 여기 2분의 F가 아니라 이렇게 넘어가니까 플러스 2분의 F 두 개 더하면 2분의 5F가 되겠네요. 이렇게 되죠. 그쵸? 그리고 여기는 8mg가 아니라 두 개 더해야 되니까 10mg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F가 얼마가 되죠? F는 4mg가 되네요. 됐습니다. F의 크기 구했어요. 그럼 이제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여기요. 이 F에다가 이제 4mg라고 집어넣는 거예요. 4mg 이렇게 넣고요. 이 장력은 이 4mg, 2분의 4mg는 2mg니까 빼주게 되면 mg다. 이렇게 장력도 간단하게 놓았습니다. 아래쪽으로 mg 이렇게요. 힘의 평형 조건을 이용해서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세 번째 과정은 뭐예요? 세 번째 과정은 돌림힘을 이용하는 건데 회전축을 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회전축은 우리 어디다 정할까요? 아무 데나 정해도 되지만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바로 이 x니까요. x가 포함될 수 있게 여기쯤 정하면 어떨까? 됐어요? 그것이 세 번째 조건, 세 번째 과정. 자, 네 번째는 그 회전축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힘과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돌림힘. 돌림힘끼리 평형 조건을 이룬다라고 하는 돌림힘 평형을 이용하는 거예요. 맞아요? 자, 식을 한번 세워봅시다. 그림 바로 밑에다 한번 세워볼게요. 보세요. 지금 일단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의 돌림힘을 체크하기 전에 회전축부터 거리에 대한 정보를 먼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요 거리는 D죠. D. 그 다음에 총 길이가 8L이니까 지금 D가 아니라 L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다. 그치? L. 여기 L. 여기가 L이니까 여긴 L. 그 다음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4L인데 여기가 2L이니까 여기는 2L. 그쵸? 그 다음에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문제에서 요구한 X. 요 X. 마지막.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얼마요? 6L이 되겠다. 전체 길이가 8L, 2L 빼줘야 되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시계 방향의 돌림힘은요.
OMG, 그 다음에 MG. 이게 시계 방향 돌림임. 반시계 방향 돌림임은 EMG에 의한 돌림임, 그 다음에 4MG에 의한 돌림임. 이게 반시계 방향의 돌림임이 됩니다. 자, 돌림임 평형 조건 한번 세워봅시다. 식으로요. 반시계 방향의 돌림임과 시계 방향의 돌림임이 같다. 반시계 방향 돌림임부터요. 여기요. EMG 곱하기 회전축부터 떨어진 거리 L 플러스 여기요. 4mg 곱하기 회전축부터 떨어진 거리 x요. 이거는 시계 방향의 돌림이면요. 여기 OMG 곱하기 회전축부터 떨어진 거리가 2L이고요. 플러스 mg 곱하기 떨어진 거리가 6L입니다. 요식 정리하면 x가 그냥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mg 이렇게 지우고 2L 플러스 4x는 10L 플러스 6L. 이거 정리하면요. x는 2분의 7L. 그래서 정답이 5번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요. 돌림임 평형 조건을 이용한 문제가 쉽게 출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물론 19번, 18번, 20번에 나오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조금 위축되고 시간도 부족해서 느낄 가능성이 크지만 맞출만 합니다. 충분히 포기하시면 안 돼요. 자, 마지막 20번입니다. 20번, 이번 모평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예요. 아마 이 문제를 포함해서 완벽하게 문제를 풀어낸 친구들이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을 텐데 어떻게 이 문제를 단순화해서 푸는지 저하고 함께 고민해 보면서 풀어나가도록 합시다. 지금요 20번 문제는 면적이 여기는 S요, 여기는 3S. 이런 A와 B라는 물체가요 이렇게 도르래 매달려서 정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요 여기 이제 유체를 집어넣는 거죠. 그렇죠? 유체를 집어넣어서 유체가 요 H만큼 채워졌을 때 그때 요 B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B가 움직임으로 인해서 여기 유체가 흘러나가게 된다. 그런 상황이 제시가 되고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제시가 됐습니다. 뭐 밀도에 대한 것, 그리고 높이, 뭐 여러 가지 질량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정보가 제시가 되고 그때 요 H가 얼마겠는가? 이걸 묻고 있는 질문이에요. 굉장히 고난이도의 문제입니다. 한번 이 문제를 조금 단순화해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 U자관 형태의 문제는 연습을 많이 했어요. 그렇죠? U자관 문제를 풀 때 가장 기본이 뭐였냐면 이렇게 해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같은 지점을 이렇게 선으로 긋는 거였어요. 요즘에서 압력이 똑같다. 이거 이용했잖아요. 기억나요? 그거 동일하게 이용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지금 현재 이 지점과 이 지점은 압력이 같아요. 이 상황에서 여기 유체를 이렇게 더 넣어줍니다. 얼마큼? 높이 H만큼이요. 높이 H만큼 넣어주는 그 상황에서는 아직 유체가 흘러넘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H가 커지는 순간, H보다 커지는 순간 드디어 B가 움직여서요. 이 구멍에서 유체가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꼭 체크해야 될 건 뭐냐면 액체가 흘러나오기 직전이에요. 그게 중요해요. 액체가 흐르기 직전. 흐르기 시작하면 곤란하거든요. 그러니까 흐르기 직전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즉 H 높이까지 유체를 부은 상황.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기에요. 이 유체를 이렇게 부었습니다. 이 상황을 생각하면 마찬가지로 U자관에서 문제를 풀듯이 기준을 쭉 정하는 거죠. 이 점에서의 압력과 여기에서의 압력은 같아요. 맞죠? 여기에서 압력은 얼마냐면 여기 대기압 있고요. 대기압 플러스 새롭게 부어준 유체 기둥에 의한 압력이 증가했을 거예요. 증가한 압력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뭐 증가한 압력 아니면 대기압도 있으니까요. 그것까지 함께 고려해 생각해 보면 대기압이 있고요. 증가한 압력은 유체 기둥에 의한 압력이에요. 얼마냐면 rho g h죠. 이만큼.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 여기에서 압력이요. 여기서 압력은 대기압
동일하게 있습니다. 대기압 있고요. 여기에 유체를 집어넣게 되면 부력이라는 힘이 생겨요. 그리고 장력이 변합니다. 장력이 변하면서요. 이 B라는 물체가 유체를 누르는 압력이 증가하게 돼요. 됐어요? 그때 여기에서 증가한 압력, 여기에서 증가한 압력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점의 압력이 같은 겁니다. 지금 상황이요. 우리가 U자간 문제 항상 풀듯이 그렇게 푸는 거예요. 자, 그러면 P0 플러스 지금 결국은 장력의 변화로 인해서 이 B가 누르는 압력이 커졌단 말이에요. 됐어요? 그때 여기 압력을 요 B가 누르는 요 압력의 증가를 P라고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여기를 P라고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그럼 양변에 지워지는 게 뭐냐면 P0는 대기압 똑같으니까 결국은 여기 유체 기둥에 의한 압력만큼 B가 누르는 압력이 커진 거죠. P는 로우 GH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첫 번째 과정이에요. 두 번째 과정입니다. 두 번째 과정은 도르래에 대한 거예요. 그럼 도르래 이렇게 있잖아요. 도르래 이렇게 있으면 두 물체가 매달려 있을 때 우리가 힘 표시해가지고 지금 만약에 이 상태에서 정지하고 있다면 모든 힘을 다 더하면 0이다. 이런 것은 1단원부터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기억나요? 그거 적용하는 거예요. 그거. 한번 봐요. 이 물체가 A예요. 이 물체가 B입니다. 힘 표시 한번 해볼게요. 봐요. A가 아래로 받는 중력이 있어요. 이 문제에서요. 중력을 표현한 게 뭐 A의 밀도도 제시가 됐고 단면적 높이, 그러니까 부피가 제시가 됐고 그랬으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요 A의 중력을 체크하면 5분의 4, 그 다음에 5분의 4로 이게 밀도죠. 그 다음 부피는 S 곱하기 H가 됩니다. G. 이게 중력이에요. 그런데 문제에서요. B의 중력은 A의 중력이 2배다라고 했으니까 아래로 작용하는 중력은 5분의 8 로우 S H G가 돼요. 중력 표시했습니다. 그럼 줄에 매달려 있어요. 장력 이렇게 표시해 볼까요? T. 장력의 크기는 같아요. 맞죠? 자, 그 다음에 A는 이제 유체 속에 잠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력을 받아요. 위쪽 방향으로 부력을 받는데요. 부력의 크기가 얼마가 되냐면 로우, 그렇죠? 로우 우리가 잠긴 부분에 해당하는 부피는 S 곱하기 높이가 H예요. 이만큼. G. 이게 부력입니다. 맞죠? 그 다음 여기서 중요해요. B가 받는 힘이 하나 있는데, 자, 지금 우리는 힘을 표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첫 번째 그림을 다시 한번 보면, 이 B가 유체를 누르는 압력을 P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유체도요, B를 위쪽 방향으로 이렇게 P로 밀어낼 거예요. 압력 P로. 그런데 우리는 지금 B가 받는 힘을 표시합니다. 여러분, 힘과 압력과의 관계 기억하죠? 그렇죠? 힘이라고 하는 건 이 압력에다가 단면적을 곱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이때 유체가 B를 밀어내는 힘은요. P 곱하기 3S 이렇게 되고요. P는 우리가 조금 전에 로우 GH라고 했으니까 로우 GH 3S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복잡해 보이는 도르래 그림을 이렇게 단순화시켰어요. 같은 거잖아요. 이 상태에서 정지하고 있어요. 그럼 이 그림이 보기가 조금 어려운 친구들은 저거 1단원 할 때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간소화시키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도르래를 쫙 폈어요. 기억나요? 마찬가지로 여기 피는 거예요. A, B. 저 그림이 보기 힘들면.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힘을 표시하는 거죠. 이렇게. 중력. 그렇죠? 이렇게 부력. 장력.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 뭐가 있냐면 여기 로우 GH 곱하기 3S. 그 다음에 이쪽에 B의 중력. 지금 우리가 여기 이렇게 표시한 힘들을 다 더하는 거예요. 더했을 때 얼마? 0인 거죠. 그게 바로 액체가 흐르기 직전인 거예요.
그 상황을 통해서 문제에서 요구한 H를 구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단 이 장력은 우리가 무시해도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 중력과 여기요. 이 힘을 더한 것이 왼쪽 방향의 힘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방향은 부력과 요 중력, 두 개의 중력을 요 두 개를 더한 것이 오른쪽 방향의 힘이니까 요 두 개를 더한 것과 요 두 개를 더한 것의 크기가 같다. 이렇게 식을 한번 세워 보는 것입니다. 식을 한번 세워 볼게요. 이렇게 5분의 4 로우 SHG 플러스 이거 플러스 그다음에 요거요. 요거 로우 GH 곱하기 3S는 그렇죠? 그다음에 요 중력 5분의 8 로우 SHG 플러스 부력이요. 로우 SHG요. 여기서 지금 물어보는 게 뭐라고요? 식을 전개하다 보면 까먹을 때가 있어. 지금 뭘 물어보고 있지? 여기서 물어보는 건 H를 구하는 거예요. 스몰 H를. 스몰 H. 그래서요. 여기 지울 수 있는 거 한번 다 지워볼까요? 로우 이렇게 지워지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S도 다 지워지네요. G 이렇게 있으니까 결국 식은 뭐만 남았냐면 라지 H에 대한 것과 스몰 H에 대한 것만 남았어요. G 여기도 지워야죠. 이렇게. 맞죠? 여기요. 간단하게 해볼까요? 5분의 4 라지 H 플러스 3 스몰 H는 우변은 5분의 8 라지 H 플러스 스몰 H 이거예요. 이렇게 넘어가고 이렇게 넘어가면 이 H는 5분의 4 라지 H. 결국 문제에서 물어본 H는 5분의 2 H. 이렇게 되겠습니다. 정답이 몇 번이요? 2번이 되는 거죠.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렇죠? 굉장히 어려웠고 사실은 제가 간단하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처음에 요 U자간 자체를 해석하는 게 조금 어려웠다. 그 다음에 여기 유체를 부었을 때 이렇게 A와 B가 있을 때요. 여기 유체로 인해서 증가한 압력과 여기 장력의 변화로 인해서요. 결국은 B가 유체를 누른다고요. 그 압력이 증가한 것이 크기가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U자간 문제에서 이렇게 기준을 정하고 압력이 같다라고 하는 것 연습을 충분히 했으니까 그것을 적용하면서 문제를 풀었으면 풀 수 있지 않았을까? 아니 그래도 어려웠을 거예요. 지금이라도 연습을 좀 충분히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왜냐하면 6월 모평과 9월 모평은 어느 문제 하나 소홀할 수 없는 문제예요. 알겠죠? 자, 여러분들 이 강의를 보는 시기가 사람마다 조금 다를 겁니다. 하지만 수능까지 얼마큼 남았는지 모르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각자에게 하는 말임을 기억하시고요. 후회 없는 수능 그리고 늘 날마다 반성하면서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만들어 간다면 수능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남은 기간 잘 보내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반복된 수험생활 속에서 지치지 않는 여러분들을 응원하면서 해설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캡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